어쨌든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이걸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늘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이 염증이 심해질 경우 또 오래될수록 이제 암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양과 해독의 식사법으로 건강한 삶을 안내하는 완전해독연구소의 류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몸속 암세포를 만드는 최악의 독소는 무엇인가요? 네, 독소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강한 독, 직접 바로 먹자마자 죽는 그런 청산가리나 비소 같은 그런 맹독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독소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가공식품만 먹어도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죠. 최소 40가지 이상 첨가물들도 독소가 되고요. 또 화학약품을 또 많이 드시잖아요. 좀 혈당, 혈압 이런 것들 때문에 관리하시느라고 드시는데요. 일단 화학 성분이 몸에 들어오는 것도 독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많이 간과하기 쉬운데요. 소화대사 독소라고 제가 좀 이름을 만들어 봤는데요. 소화 과정에서 생겨나는 여러 대사산물 찌꺼기들이 몸에서 잘 배출이 안 되고 또 지나치게 많이 생겼을 때 또 독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금속도 큰 독소가 되죠. 미국에서는 임산부들이 이 중금속에 오염된 바다 생선들을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치명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금속도 큰 독소가 되고요. 미세 플라스틱 요즘 참 문제 많죠. 이 플라스틱 용량이 과하게 우리 주변에 늘 이제 숨 쉬는 동안에도 사실 늘 하루 종일 먹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과일이나 채소, 여러 농산물들도 수입된 것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농약 성분이 다 제거되지 않은 채로 먹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기 중에도 매연이나 대기 오염 물질을 통해서도 독소가 들어올 수 있고요. 또 환경 호르몬이라 그래서 접하는 여러 물질들이 잘못된 과정을 통해서 또 어떤 음식의 포장지를 통해서도 우리 몸에 작용하는 그런 성분들로 또 들어오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주변에 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독소는 매일 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독소들이 하루 동안에 쌓이는 양은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생활을 바꾸지 않고 계속 하게 되면 매일매일 조금씩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계속 쌓여간다는 거죠. 이렇게 쌓여가는 몸의 환경에서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독소들이 많은 몸에서는 정상적인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으로 바뀔 수 있게 됩니다. 독소가 몸속 산소를 빼앗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독소는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 몸에는 혈액을 통해서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중금속이든 환경 호르몬이든 소화 대사산물 독소든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 적혈구의 산소 이동을 방해하고 또 혈관 내벽도 점점 염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혈관 자체의 건강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중금속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혈액의 적혈구를 손상시키기도 하고요. 또 트랜스 지방 같은 경우에는 혈관 자체에 바로 문제가 되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손상된 혈구들 또 여러 독소 성분들이 혈관벽을 지나가면서 혈관 내벽에 상처를 냅니다. 이 상처가 또 우리 몸은 가만히 안 두고 복구하려고 하죠. 재생하고 치료하려고 하기 때문에 염증이라는 과정이 또 생기게 되면서 혈관에서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러한 독소 자체의 문제, 또 적혈구 손상의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독소가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이런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독소 자체가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에너지 발전소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ATP라는 것을 생성을 해내야 되는데 독소가 많은 환경에서는 미토콘드리아가 충분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없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직접적인 미토콘드리아 손상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간접적으로 어떤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이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세포의 성장 분열 횟수를 조절하는 겁니다.
약 60회에서 100회 정도 분열하고 나면 세포들이 이제 사멸하게 되는데요. 이런 횟수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이 되면 분열 횟수가 정상적으로 조절이 되지 않으면서 무한 증식하는 세포로 또 바뀔 수가 있게 됩니다. 미토콘드리아 손상이 직접적으로 이 독소가 주는 큰 영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독소가 이제 만성염증을 일으키면서 이 만성염증이 된 몸 상태에서는 이제 산소 공급을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염증이 생긴 부위를 보면 우리가 피부에서 생기는 염증도 보면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조직에 변성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몸은 그것을 어떻게든 빨리 재생하기 위해서 여러 성장 인자들, 혈관 생성 인자나 IGF-1 같은 여러 성장 인자들을 막 보냅니다. 그런데 이 성장 인자들이 보내는 그 환경 자체는 암세포도 같이 커질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염증이 많은 부위는 곧 암세포가 잘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독소가 많이 쌓인 환경에서는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고 적혈과 혈관에 손상이 일어나면서 미토콘드리아 손상과 또 염증 생성으로 인해서 결국 암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독소가 몸속에 쓰레기 염증을 만드는 이유가 있나요? 네, 염증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일단 뭔가 약간 붓고 아프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염증과 우리 몸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염증이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염증이죠. 이것을 미세염증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만성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만성염증이라고 합니다. 병원에 가면 CRP라는 수치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우리 몸에 염증이 많은 상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혈액검사 수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피부나 눈에 보이는 염증들은 우리가 대처하기가 참 그래도 쉬워요. 약을 먹기도 하고 소염제를 쓰기도 하고 대처하기가 그래도 쉬운데 보이지 않는 염증이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바로 이 독소로 인해서 몸속에 생기는 보이지 않는 염증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제 암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독소가 많으면 왜 염증이 바로 생기게 되는 걸까요? 네, 말 그대로 독소는 우리 몸에 불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몸에서는 어떻게든 이물질이 들어왔다라는 신호들을 주고받으면서 면역 세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을 합니다. 이 면역 세포들이 한 군데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고 혈관 수준에서 위에서 간에서 장에서 심지어 뇌에서 아주 다양한 곳에서 관절도 그럴 수 있고요. 염증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면역 세포들은 어떻게든 염증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염증성 매개 인자와 사이토카인들을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물질들이 많은 환경이 곧 암세포가 생길 수 있는 환경과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 NF-카파비나 인터루킨이나 TNF-알파, TNF-베타 이런 다양한 염증성 물질들이 결국 이제 IGF-1이라는 인슐린과 비슷한 성장 인자들 그리고 혈관 신생 인자들을 만들어내면서 그 부분에서 염증을 제거하기도 하지만 종양이 새롭게 생길 수 있는 환경과 같아지게 됩니다. 종양 미세 환경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염증 세포와 또 암세포가 같이 커질 수 있는 환경이 새롭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제거하려고 일을 하다 보니까 원래 제거하는 일을 잠깐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세염증이 만성염증으로 커져갈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년 동안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또 먹는 음식이 동일하고 수면도 좋지 않은 독소가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는 미세염증이 만성염증이 이제 암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원래 적을 공격하고 제거하는 이런 면역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죠. 이것이 너무 장기화됐을 때도 또 하나의 다른 질병, 굉장히 복합적인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암이라는 질병의 원인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몸속 염증을 만드는 독소 5가지는 뭔가요? 네, 첫 번째는 제가 정말 강조하는 소화대사산물 독소입니다. 완전 소화를 제가 늘 강조하는 이유가 알게 모르게 생기는 소화 과정에서 생기는 독소 때문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독소라는 것을 인지하면 잘 피합니다. 그런데 이 소화 대사산물 독소는 일단 인지가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이 소화 상태가 다르고 또 음식물의 배합이 다르고 몸에서 일어나는 신진대사의 어떤 속도와 이 신진대사 정도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화 대사산물 독소가 뭐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소화 불량 시 만들어지는 찌꺼기들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항상 완전 소화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찌꺼기라 하면 사실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소화가 안 되면 좀 더부룩하네, 좀 답답하네, 좀 편하지 않네, 이 정도지 이것을 크게 독소가 돼서 내 몸을 공격한다 이렇게까지 이해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소화하고 우리 몸이 이 대사하는 이 과정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일어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대사 중간 산물들이 매우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통풍의 원인을 요산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우리 몸에 요산이라는 것이 쌓여서 일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치매나 알츠하이머의 원인을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이 요산, 베타 아밀로이드 어디서 생겼을까요? 요산을 먹어서, 베타 아밀로이드 직접 먹어서 생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물질들이 단백질, 대사산물, 또 비정상적인 대사 과정 속에서 생겨난 대사 독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비단 이것만 있는 것들이 아니겠죠. 이름이 아직 없는, 밝혀지지 않은 다양한 이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난 성분들이 우리 몸 안에서는 소화 과정에서 매우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소화 대사산물 독소가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이 독소가 됩니다. 두 번째는 가공식품의 식품 첨가물입니다. 가공식품이라는 말을 저는 가짜 음식이라고 항상 강조드리는데요. 바로 이 식품 첨가물은 내 몸에 절대적으로 불필요한 독소가 됩니다. 이 화학 성분이잖아요. 절대 영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양소들 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파이토케미컬, 다양한 영양소들과 전혀 별개의 화학 첨가물입니다. 화학 성분들이 색깔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음식에 색을 내기 위해서, 보존을 길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맛을 좀 더 맛있게 내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물질들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 식품업이 발달하면서 이 첨가물에 대해서 사실 너무나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몇 그램 이내면 안전하다라는 이 안전 수치 용량 정도만 있으면 허가가 되기 때문에 안전하겠지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시죠. 하지만 우리 몸에 첨가물의 양이 많아질수록 또 다양한 복잡한 성분들이 섞여서 일으키는 이 칵테일 효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몸에 축적이 됩니다. 화학 성분이기 때문에 지방에 축적될 수도 있고요. 지나치게 많아서 간 해독 능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신장의 필터 능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 이 화학 성분이 도움이 되는 성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뇌 손상도 일으킬 수도 있고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 몸을 해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중금속입니다. 중금속 오염은 사실 제가 이제 중금속 검사를 해보면 정말 대부분의 사람, 거의 99% 정도는 수은에 대부분 다 오염이 되어 있고요. 또 70%가 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분들도 알루미늄에 대부분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가끔 납성분이 또 나오기도 하고요. 다른 이제 중금속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중금속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중금속에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은이나 알루미늄, 이 납 성분은 장기적으로 우리 몸에 쌓였을 때 일어나는 아주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은 같은 경우는 신경 독소로 작용을 하면서 뇌 쪽에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세포의 성장 분열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위장 장애와 소화 불량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수은의 오염 자체가 태아의 어떤 신경 발달이나 성장에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보고가 되어서 한마디로 기형아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임산부들이 연어나 참치나
고등어 같은 중금속이 많이 오염될 수 있는 이 바다 생선들을 아예 먹지 않도록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까다롭게 이 바다 오염과 이 중금속 상태를 다른 나라에서는 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 좀 관리가 그렇게까지 까다롭지는 않은 것 같아서 좀 저는 많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또 중요한 독소는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을 얼마나 많이 먹고 있는지를 알아보니까 그 양을 따져봤을 때 한 사람이 한 달에 약 신용카드 한 장 정도의 분량의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라는 이제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생수병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플라스틱에 담겨 있는 뭐 음료수들, 어떤 음식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닐봉지도 있고 또 우리가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옷을 입을 때도 조금의 그런 플라스틱 성분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또 과자나 또 빵을 또 많이 드시잖아요. 이제 과자를 이제 기름에 튀겨서 포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포장지에 있는 성분이 기름에 녹아서 플라스틱으로 몸에 축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미세 플라스틱들은 사람의 혈액에 그리고 폐와 심지어 이 뇌 조직에서도 발견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장기적으로 일단 면역 세포들을 계속 자극을 하고 염증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환경 호르몬입니다. 환경 호르몬은 프탈레이트나 비스페놀 A나 그다음에 파라벤 같은 성분인데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욕실에서 쓰는 치약,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그리고 화장품 이런 것들에 사실 이 화학 성분들이 계속 많이 들어있죠. 이 환경 호르몬은 왜 호르몬이라고 붙여졌냐면 이런 성분들이 우리 몸에 에스트로겐처럼 호르몬처럼 작용을 해서 마치 호르몬이 아닌데 호르몬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몸이 가지고 있는 원래 호르몬의 균형을 깨트리게 됩니다. 호르몬 균형이 맞지 않으면 인체 전체는 호르몬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면역력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다양한 이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5가지 독소들은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 하나도 접하지 않고 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많이 또 장기적으로 이것을 접할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이걸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늘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이 염증이 심해질 경우 또 오래될수록 이제 암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염증이 암세포 성장을 어떻게 촉진시키나요? 염증이 일어나면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이제 염증 물질들을 만들어내면서 어떻게든 염증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염증을 만들어내는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은요, 원래 정상적으로 이런 염증 사이토카인들을 만들어내면서 서로 합동 작전을 일으킵니다. 면역 세포에는 대식 세포도 있고 NK 세포도 있고 T림프구, B림프구, 수지상 세포 다양한 세포들이 있는데 어떻게든 염증을 독소를 제거해야 되니까 서로 다양한 염증 매개 인자들 또 혈관 생성 인자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다양한 염증 매개 인자를 만들어내면서 IGF-1이라는 것을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데 이 IGF-1은요 정상적으로는 세포 분열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세포들 또 빠른 발육을 하는 어린이 성장기 어린이들 있잖아요. 원래 IGF-1이 있어야 정상 세포 분열이 잘 일어나면서 발육을 잘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빠르게 분열한다 하니까 딱 같이 생각나는 세포가 있죠. 바로 빠르게 증식하는 암세포입니다. 정상적인 신진대사 과정에서 정상 세포 재생, 또 정상적인 발육을 위해서 생겨나는 IGF-1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염증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또 염증이 계속 국수적인 염증이 계속 일어난 환경에서는 이 IGF-1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비정상적인 세포 성장,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암세포를 또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또 이렇게 면역 세포들이 막 오가는 그 환경에서 어떻게든 독소를 빨리 제거해야 되니까 혈관 생성하는 인자들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부위에 영양소를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혈관 신생이 막 일어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 암이 생길 수 있는 종양 미세 환경, 이 혈관 신생에 관련된 인자들이 같이 만들어지면서 딱 암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염증, 일시적인 염증은 암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지만, 만성염증, 미세하게 몸속에서 오랫동안 일어나는 미세 만성 염증들은 암을 키울 수 있는 직접적인 환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뭐 쉽게 말하면 염증은 암세포에게 계속 먹이를 주는 거다. 암세포에게 영양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암뿐만 아니고요. 고혈압 상태, 당뇨, 심혈관 질환, 뇌졸중, 치매, 다양한 이런 만성 질환 상태는요, 바로 염증이 많은 몸에서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이 있을 때는 염증도 많이 있겠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시고, 또 내가 평상시에 체력이 좀 많이 다르다거나 피로감을 너무 많이 느낀다거나 체력이 갑자기 뚝 떨어졌다거나 내 몸에 염증이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좀 한 번쯤 꼭 해보시고 염증과 암의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독소가 면역 시스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일단 독소는 면역 세포들을 바로 지치게 하죠. 면역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또 우리 국민과 또 우리 지역을 지켜주는 경찰, 군인, 또 군대, 특수부대, 이렇게 보호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동네에 연쇄 살인범이 하루가 다르게 매일매일 만약에 살인을 저지른다, 또 이런 연쇄살인범이 한두 명이 아니다 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정말 비상이 걸리겠죠. 경찰 수준, 특수경찰, 특수부대까지 총동원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들이 많을 경우, 만약에 해외에서 갑자기 또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한다, 그러면 또 이 사람이 또 부족해지겠죠. 이것처럼 독소가 많은 환경에서는 면역 세포들이 계속 총 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든 내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정상적인 혈액순환과 소화, 대사 과정들, 영양 흡수, 이런 모든 것들을 내 몸에 해내게 하기 위해서 독소는 빠르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 빠르게 제거하기 위해서 무엇이 일을 많이 하겠어요? 바로 면역 세포들이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일을 많이 하게 되니까 많은 면역 세포들이 총동원이 되고 여기저기에서 이제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계속 제거하는 과정이 이제 전쟁이라는 과정, 싸움이라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몸 전체에 이 면역 세포 수준부터 해서 면역 전체 시스템이 망가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세포를 지치게 하고 전체적인 면역 시스템을 혼란을 빠뜨리게 한다. 이런 차원에서 독소는 면역 시스템에 큰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독소들이 잠깐씩, 조금씩, 아주 가끔 들어오면 문제가 되지 않죠.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마시는 공기를 통해서, 또 매일 쓰는 그런 화학 성분이 담겨 있는 세면용품들을 통해서 계속 들어오게 될 때 우리 몸은 심각해지는 거죠. 이렇게 작은 독소들을 해결하려고 몸이 애쓰다 보면 일단 면역 세포들 시스템이 계속 지치게 되다 보니까 정작 정말 없애야 되는 이 면역 세포들, 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기능들을 계속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항체를 만들어내는 힘도 떨어지게 되고요. 또 암세포가 계속 뭔가 좀씩 늘어나고 있어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항체를 만들어내는 힘이 떨어져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힘도 같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 전체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정말 제거해야 되는 암세포들, 또 중요 바이러스들, 중요한 세균들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또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면역력을 떨어뜨리지만 또 직접적으로 면역세포를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중금속 자체는 백혈구 전체의 기능을 같이 떨어뜨리는데요. 수은의 경우에는 T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근데 T세포가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B세포, 항체를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B세포의 기능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이제 농약 성분, 유기인 화합물, 또 유기인 성분인 살충제, 이런 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NK세포의 활성도를 같이 떨어뜨리게 됩니다. NK세포나 T세포나 B세포나 이런 것들은 림프구라는 이름으로 몸 전체에 항체를 생산하고 또 암세포를 직접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면역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킨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태가 되겠죠. 네, 환경 호르몬도 면역 전체 시스템의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면역세포들은 원래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군은 지키고 힘을 합해서 적군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근데 적군을 오히려 아군으로 보고 아군을 적군으로 보는 이런 굉장한 혼란에 빠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우리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내 몸을 아군을 적군으로 인식해서 계속 공격하게 되는 질환이죠. 이렇게 자가 면역 질환은 면역 시스템에 혼란이 생겼을 때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요즘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또 다이옥신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조리법을 한 음식들을 많이 섭취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크론병이나 아토피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장내 미생물도 이 면역력과 바로 직결이 됩니다. 독소 자체가 어떻게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일단 첨가물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어떤 분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라면과 또 과자를 좀 많이 먹었더니 장에 문제가 생기면서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후에는 또 암까지 오게 된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몸의 장은 면역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무려 70%에서 80% 가까이 우리 몸의 면역력은 장에 달려 있다. 이 정도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 소장 점막에는 우리 몸의 70~80%의 림프구들이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면역력에 좌우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장내 미생물의 상태를 바로 독소가 바꾸게 됩니다. 유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장내 미생물의 환경 중에서 유해균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장내 미생물은 유익균과 유해균, 중간균이 있는데요. 독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또 독소가 늘어나는 몸의 환경에서는 유해균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유해균이 많게 되면 장내 미생물이 하는 일 중에 매우 중요한 이 일을 못합니다. 바로 면역세포를 훈련시키고 성숙시키는 일입니다. 장내 미생물 중에서 좋은 균, 유익균들은 면역세포들을 훈련시키면서 면역력이 올라갈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장내에는 면역세포가 많기도 하고요. 또 면역세포를 훈련시키는 장내 미생물이 있다는 것,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장내 환경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질병들이 많이 걸릴 수가 있고, 또 장내축, 장, 간, 순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간의 기능, 또 뇌의 기능과도 모두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소가 직접적으로 장내 환경을 바꿔주고 또 면역력에 있어서도 바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독소, 어떻게 줄여야 할까요? 제가 해독을 정말 많이 강조하는데요. 해독 습관만 있어도 우리는 큰 병까지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염증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독소를 줄이는 습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식사 중에서는 정말 완전 소화, 이걸 꼭 해야 됩니다. 소화불량은 독이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소화대사 찌꺼기들, 요산과 베타 아밀로이드를 떠올리시면서 뭔가 내 몸에서 일어나는 소화 찌꺼기들이 바로 독소가 될 수 있구나 인지만 하셔도 소화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겠죠. 그래서 완전히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식사를 단순하게 하시고, 또 과식보다는 소식하는 습관 꼭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첨가물을 또 피해야 되겠죠. 식품 첨가물, 우리가 만들어진 음식들 정말 많이 먹게 되잖아요. 배를 빨리 채우려 하다 보니까 쉽게 만들어진 음식을 선택하는 횟수가 많아집니다.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만들어진 음식에는 첨가물 독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 몸에 독소가 많이 생길 수 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식품 첨가물, 가공식품을 100% 절대 안 먹어요. 이렇게는 참 살긴 어렵더라고요. 네, 가끔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독소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인지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독해야 된다. 그래서 해독 습관을 꼭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첨가물 줄이시고, 또 드셨다면 반드시 해독의 방법들을 꼭 찾아서 생활 해독, 일상에서 꼭 해독을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플라스틱 제품도 웬만하면 좀 줄이시면 좋겠죠. 신용카드 한 장 크기를 매달 먹는다고 하니까 1년이면 우리가 12장을 먹게 되잖아요. 너무 생각보다 많은 양의 우리가 좀 많은 양이 우리 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최대한 플라스틱 사용도 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지금보다 70%, 50% 줄여가시고 컵을 사용하거나 일회용품을 사용할 때, 용기들을 사용할 때 조금씩 더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배달 음식 많이 이제 포장해서 드시는데 배달 음식도 첨가물과 또 포장 용기 두 가지라는 독소가 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침부터 쓰는 샴푸, 린스, 또 비누, 화장품, 치약 이런 부분들도 요즘은 우리가 조금 노력을 하면 천연에 가까운 제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천연 성분이 많은 걸로, 방부제나 화학 성분이 적은 걸로 노력을 하시면 좋겠고요. 중금속과 대기에 오염된 물질을 줄일 수 있도록 맑은 공기를 꼭 마시는 습관,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공기를 통해서 중금속과 함께 많은 오염 물질이 사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시에 살고 계실 텐데 반드시 일주일에 일정 시간, 일정 요일들을 꼭 정해서 산에 가시거나 또 맑은 공기가 있는 곳에서 복식호흡도 좀 하시면서 우리 몸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또 환경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일상 속에 이렇게 독소가 되는 것들을 이제 줄여가면서 이것들을 바로 해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꼭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물을 통해서 해독하는 습관입니다. 의외로 하루에 500ml 정도밖에, 한 700ml 이내로 물을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1.5리터 이상 물을 꼭 드셔서 몸속에서 배출이 되려면 반드시 물을 통해서 같이 배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1.5리터 물 마시는 습관. 첨가물을 먹었다, 식품 첨가물, 가공식품을 먹었다, 그럼 그 다음 식사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꼭 많이 드시는 것. 배달 음식을 드셨다, 그 다음 식사를 조금 안 드신다거나 그 다음 날 충분히 신선한 음식으로 하루 한 끼 과일 식사를 하시던지 과일 채소 스무디를 만들어서 드시던지 이런 습관들이 꼭 필요합니다. 또 좀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는 해독 습관으로는 숟가루를 이용한 차콜 캡슐 같은 거, 또 이제 검게 태운 숭늉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몸에서 독소를 흡착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의약품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활용을 하셔서 좀 나쁜 음식을 또 과하게 드셨다, 이럴 경우에 해독을 꼭 하신다면 우리 몸의 염증이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커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꼭 일상 해독, 생활 해독 습관을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비싼 영양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좋은 음식을 먹고 몸에 좋다라는 영양제를 먹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 두 가지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바로 이 소화입니다. 소화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우리 몸이 흡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 좋은 비싼 영양제를 선택하는 이유는 내 몸의 세포와 조직과 장기들이 건강하게 일을 잘 하도록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이 세포와 조직과 장기는 소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영양소가 흡수가 돼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소화이죠. 근데 이 소화라는 과정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성분만 생각하고 어떤 음식의 어떤 보양식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기 쉬운데요. 내 몸이 잘 소화를 해서 잘 흡수돼야만 내가 원하는 건강이라는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특히 이제 체력이 너무 약한 분이나 이제 암 환자분들은 일단 음식의 질만 굉장히 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과연 내 몸이 소화시킬 수 있는 상태인지, 예를 들면 위장에서 위산이 잘 나오는지, 또 위장 연동 운동이 잘 되는지, 췌장에서 췌장 소화효소가 잘 분비가 되는지, 간에서 해독과 여러 영양소 대사 합성을 잘 할 수 있을 정도로 간 기능에 문제가 없는지, 위장, 간, 췌장의 기능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 몸의 이 소화기관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막 드시게 되다 보면 일단 몸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화가 잘 안 된 그 찌꺼기들이 내 몸에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소화, 대사, 독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소화대사 독소는 제가 염증을 만들어낸다 그랬죠. 그래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상태, 자, 이것을 첫 번째로 가장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떻게든 위장관 그리고 췌장의 기능을 잘 살려서 소화가 잘 되는 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위장관 또 췌장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음식을 드시려고 한다. 그렇다면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정말 골라 드셔야 돼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음식, 나에게 맞는 그 식사를 잘 찾으셔서 일단 소화의 첫 번째 가장 우선순위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소화불량일 때 몸이 보내는 신호가 있나요? 소화불량은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소화불량 독소, 소화대사 독소 이렇게 이름을 이제 만들어 드렸는데요. 소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소화 부산물들이 내 몸에 불필요한 성분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소화불량 결과 만들어지는 독소는 염증을 일으키면서 내 몸을 이제 혼란스러운 상태로, 아픈 상태로 만듭니다.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음식을 먹은 거는 영양소를 흡수해서 세포와 조직과 장기에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소화가 안 됐다? 영양소가 하나도 쪼개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밥이든 고기든 채소든 과일이든 내 몸에 소화가 돼서 흡수가 되어야만 에너지가 되고 또 피와 살을 만들어냅니다. 소화불량이 됐다는 것은 에너지도 만들지 못하고 피와 살을 구성하는 체성분도 체조직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소화불량은 독소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영양 흡수가 안 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소화는 단순히 우리가 먹어서 에너지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영양소를 쪼개고 흡수해서 이제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까지 하는 모든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제 완전 소화라는 이 책에서도 소화는 하나의 오케스트라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정말 단순한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는 행위가 사실 굉장히 즐겁기도 하고 나에게 행복한 시간이기도 하고 또 정말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 이유로 음식을 먹는다는 행위를 단순하게 생각하는데요. 내 몸에서는 너무나 복합적인 굉장히 복잡하고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 씹게 되죠. 씹는 과정에서도 한두 번 씹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듣지 않습니다. 30번, 50번, 심지어 100번 씹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는 씹는 동안에 일어나는 분해 활동 또 침과 만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소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입에서부터 이 침과 만나는 것부터 소화가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음식이 식도를 통해서 이제 위로 넘어가게 되는데 또 위장 질환이 있고 위염이 있고 이제 위암인 분들, 이제 위가 힘든 분들은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일단 위에서는 위산이 나오고 또 위 점액 물질이 나오면서 음식물과 잘 섞이면서 또 그러면서도 위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같이 해줍니다. 위산은 굉장히 강력한 pH 1.5에서 이 정도 되는 굉장히 강력한 강산이죠. 손가락을 만약에 이 정도 산도에 갖다 대면 녹을 겁니다. 근데 우리 위 안에서는 점막층에서 잘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산에 대해서 공격을 받지 않고 내 몸이 잘 견디고 있죠. 근데 이 위산이 하는 일이 들어온 음식물들의 강력한 살균 작용도 하면서 또 음식물을 잘 녹여서 영양소가 잘 흡수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위산도 잘 분비가 돼야 되겠고요. 음식물과 잘 섞여야 되는 것이 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잘 음식물이 쪼개지고 또 잘 녹여지고 이것이 일어난 뒤에 이제 소장에서 흡수를 하게 됩니다. 소장 자체가 다 펼치면 소장에는 이 수많은 육모와 주름들이 있는데 이걸 다 펼치면 테니스 코트장만한 크기가 나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몸에 이렇게 그냥 아주 작은 입으로 들어갔는데 내 몸속에 이 소장 점막은 무려 테니스 코트장만한 사이즈다. 왜 이렇게 커야 될까요? 내 몸에서 영양소를 놓치지 않고 흡수하려는
너무나 좋은 완벽한 시스템을 갖췄다라는 의미입니다. 넓은 면적을 갖춰야 위에서 넘어오는 영양소들을 잘 흡수를 할 수 있게, 또 소장에서는 영양소 흡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쁜 음식을 먹었다고 첨가물 음식 좀 먹었다고 바로 큰 탈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소장에서 나쁜 성분들을 또 다 걸러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이제 림프구들, 면역 세포들이 있어서 나쁜 성분들을 또 제거하는 역할도 같이 해줍니다. 소장에서는 이제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어떤 분들 보면 정말 계속 아무리 잘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분들이 계시죠. 네, 그런 분들의 공통점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소장의 점막 흡수 능력이 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정말 보양식도 잘 드시고 좋은 음식을 많이 드셨는데도 기력이 안 나는 분들이 또 계세요. 저는 이제 점막 세포 재생을 꼭 신경을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 점막, 그리고 특히 흡수하는 소장 점막이 약할 때 정말 좋은 것을 먹어도 점막 흡수 능력 때문에 흡수가 되지가 않습니다. 소화라는 과정을 생각할 때는 소장의 흡수 능력까지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것을 소화시키는 또 과정에서 간과 이 췌장의 역할도 같이 있습니다. 췌장에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세 가지 소화 효소들이 다 만들어지고 또 췌장액을 통해서 위와 소장으로 또 보내줍니다. 근데 이 췌장에서 소화 효소가 잘 만들어지지 않을 때 바로 식사가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는 거죠. 가끔 이제 췌장염이나 췌장결절, 췌장암이 좀 심한 분들의 경우 식사하면서 굉장한 통증에 시달리고 또 항상 식사 후에도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소화 효소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췌장의 건강 상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췌장에서는 또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당 조절 호르몬도 또 만들어지죠. 그래서 췌장이 지친다 그러면 이제 호르몬도 인슐린과 글루카곤도 잘 만들어지지 않는 몸이 되기가 쉽습니다. 아무튼 이 췌장에서 췌장액을 하루에 1에서 2리터 사이를 만들어내면서 우리 몸의 소화를 돕습니다. 또 간에서도 역시 담즙을 생성해서 지방 소화 물질들의 소화를 돕고 또 들어온 소장을 통해서 흡수된 영양소들을 합성하고 저장하고 새로운 물질로 또 재가공하는 이런 모든 대사를 거칩니다. 입에서부터 시작한 이 소화가 위장과 췌장과 간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영양소가 싹 흡수가 되면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고 또 피와 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잘 먹어도 계속 살도 하나도 안 찌고 또 세포 재생도 잘 되지 않고 염증도 잘 해결이 되지 않는 많은 문제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흡수가 잘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찌꺼기들이 대장을 통해서 잘 빠져나가게 되면 하나의 이제 음식을 먹고 영양소 흡수하고 배출하는 과정까지 완벽한 소화 대사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잠깐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이 정도만 해도 와, 소화시키고 뭐 흡수시키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셨을 텐데요. 이 반대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양을 흡수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피와 살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안 됐다. 소화 불량이 됐다. 자, 이 모든 과정이 이제 실패하는 겁니다. 소화 불량도 물론 뭐 1점에서 10점까지 있으면 소화 불량이 뭐 0점이다 이건 아니겠죠. 하지만 8점, 9점, 10점 정도의 소화가 잘 돼야 되는데 현재 소화 상태가 1점, 2점이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좋은 음식을 잘 먹어도 내 몸에 전혀 흡수가 되지 않고 오히려 소화기관이 계속 지치게 되면서 몸 전체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소화라는 과정은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60% 이상을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일입니다. 소화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몸에서 음식이 썩어버립니다. 식탁 위에 음식을 일주일 동안 놔두면 뭐 고기, 불고기 같은 거 해놓으면 다 썩잖아요. 썩어서 막 냄새나고 형태도 바뀝니다. 그래서 반드시 버려야 되죠. 계속 놔두고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바로 내 몸에서도 소화를 시키지 않으면 그 영양소 성분들은 16.5도가 되는 우리 몸의 체온에서 계속 변질이 됩니다. 썩어버립니다. 썩어버리면 음식물도 썩으면서 냄새가 나고 변질되는 부분이 생기고 독소가 만들어지는데 내 몸에서 그렇게 독소가 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암 환자분들은 정말 잘 드셔서 정말 살도 찌고 기운도 나고 면역세포도 잘 만들어지고 해야 되는데
소화가 안 돼서 내 몸에서 음식이 썩고 있다, 소화불량이 된다, 또 하나의 독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염증이 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미 암 환자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또 만들어지는 독소들, 또 만들어진 염증들 어떻게 잘 제거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암 환자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소화가 잘 되는 식사를 하는 것, 그래서 영양 흡수를 잘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소화불량은 이 모든 과정들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위산이 적다거나 또 위 연동 운동이 잘 안 된다거나 해서 이제 위에서도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췌장에서도 췌장의 소화효소가 적어서 일단은 췌장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소화효소가 잘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음식과 만난 소화효소가 너무 적은 양이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들이 소화효소를 만나지 못해서 변질이 돼버립니다. 변질되는 것은 제가 탄수화물은 발효가 되고 단백질은 부패가 되고 지방은 산패가 된다, 이렇게도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성분들이 서로 섞여 있다 보니까 변질이 되고 변성이 되면서 많은 이제 독소가 생깁니다. 또 간에서도 어떨까요? 간은 영양소를 합성, 저장, 재가공하는 일을 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해독을 또 담당합니다. 내 몸에 불필요한 성분들, 또 불필요하게 만들어지는 쓸모없는 성분들을 다 해독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이제 소화불량이 계속되면 될수록 간에서는 해독하는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간이 튼튼해져도 모자란데 더 약해지는 거죠. 간이 약해지면 간에서 해야만 하는 이제 면역세포들의 물질들을 합성하는 것, 면역세포들을 결국 만들어내는 것이 또 간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면역 안에 물질들도 같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간이 약하다는 것은 면역력이 떨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죠. 이 소화불량 자체가 일단 면역력도 떨어지고 영양소 흡수도 안 되고 또 온몸의 기력을 더욱 떨어뜨리는 굉장히 최악의 상태로 가게 됩니다. 또 이 소화불량 독소들이 또 장내 미생물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독소가 늘어날수록 장내에는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만들어지죠. 장내 미생물도 면역력에 면역세포도 훈련시키고 또 장 전체 환경이 면역력과 직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소화불량 상태는 결국 장도 약하게 하면서 면역력도 같이 떨어지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연결이 됩니다. 암 환자에게 소화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암 환자들의 몸의 상태는 어떤가요? 일단 염증이 굉장히 많고 또 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굉장히 이제 저체중으로 향하고 있는 상태의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이러한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기력 보충입니다. 체력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영양 섭취가 잘 돼야 되겠죠. 영양 섭취가 잘 되게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 드시려고 하는데 이 잘이라는 의미를 음식의 종류로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잘이라는 것은 영양이 잘 흡수되는, 소화가 잘 되는 상태가 바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암의 항암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소화를 잘 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화를 잘 해야 내가 섭취한 음식의 영양소가 몸속으로 흡수가 됩니다. 흡수된 영양 성분들이 새로운 세포들을 만들고 또 면역 세포들을 만들어서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또 전체적으로 체력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면역력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또 제가 이제 암 환자분들에게는 몸 전체의 환경, 암이 사라지는 몸 전체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암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이제 표준 치료를 통해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세포가 계속 건강한 세포로 만들어지는 그 환경, 새로운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서 암세포를 제거하자. 자,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죠. 이것을 위해서도 결국 소화, 영양 흡수입니다. 그래서 영양 흡수, 영양소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몸이 잘 소화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먹는 것이 잘 소화가 되는지 이것을 꼭 점검해야 됩니다. 소화불량이 암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소화불량의 가장 큰 문제는 음식물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단 큰 덩어리가 그대로 장까지 내려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네, 우리 몸은 이 큰 덩어리 수준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영양소는 아주 작은 미세한 분자들로 쪼개져야만 장벽을 통과해서 혈액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으로 이렇게 분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소화효소가 부족하거나 위산이 약하거나 담즙 분비가 적어지면 이런 음식물들, 큰 덩어리 음식물들이 작게 쪼개지지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덜 소화된 음식물 덩어리가 또 소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소장에서는 이 큰 덩어리에 대해서 흡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변질되는 성분으로 남아있게 되죠. 소화가 되지 않은 채 이제 대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바로 이제 또 문제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대장에는 이제 수조 마리의 장내 미생물이 살고 있죠. 그런데 원래 이 장내 미생물이 먹어야 되는 정상적인 먹이가 있습니다. 여러 당류와 식이섬유입니다. 근데 이 제대로 소화가 안 된 단백질이 들어오고 지방이 들어오고 탄수화물 찌꺼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장내 미생물이 먹어야 되는 음식물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없고 부패되는 성분들이 있다 보니까 장에서 변성이 일어났다 썩었다.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경험을 하고 있냐면 악취가 나는 방기, 악취가 나는 변으로 경험을 하는 거죠. 이것들이 우리 몸에서 잘못된 소화 대사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부패가 되는 과정에서는 또 독소들이 계속 많이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의 이 부패 대사산물로는 암모니아, 요산, 인돌, 스카톨, 황화수소, 페놀 이런 성분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바로 이것들이 악취가 나는 방계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이런 악취가 날 때는 내 몸의 장에서 계속 부패가 일어나고 있다. 부패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독소들이 장에만 머물러 있다가 빠져나가면 큰 문제가 또 안 될 수 있는데 빠져나가지 않고 다시 재흡수가 일어납니다. 장벽을 통해서 혈액으로 흡수가 되는데 바로 이렇게 장벽에 또 틈이 약해져서 잘 흡수가 되는 상태를 우리는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첨가물이나 또 몸이 좀 약해진, 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장세포들이 타이트한 그 결합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 누수된다, 흘러간다 해서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이것은 이제 독소들이 온몸으로 더 퍼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소가 내 몸에 또 다른 장기로, 또 간으로, 또 신장으로, 또 온몸으로, 심지어 장뇌축을 통해서 뇌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소가 계속 퍼져나가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 간에서 이 독소가 흡수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간은 원래 많은 일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또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부분이 바로 해독입니다. 몸 전체의 약 70% 해독을 담당하고 있죠.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도 독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간이 해독을 해야 되고 정말 정상적인 좋은 음식을 먹어도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독소가 또 있기 때문에 간이 해독을 해야 됩니다. 깨끗한 음식을 먹어도 간은 해독이라는 과정을 늘 경험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독소가 많아졌을 때입니다. 간이 해독해야 될 양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자, 하루 종일 이 독소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이 점점점 지쳐가게 되겠죠. 지쳐가다 보니까 해독이 덜 됩니다. 독소가 더 쌓이게 되죠. 이 독소가 계속 해독이 안 되는 간의 건강 상태에서는 면역 물질도 만들어지지 않고 콜레스테롤 합성과 내 대사 조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고 염증들이 더 커져가는 이러한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죠. 독소가 많은 환경에서는 신장에서 필터할 것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정수기를 상상하면 됩니다. 그나마 우리 정수기는 때 되면 필터를 교체해 주잖아요. 근데 정수기에 흙탕물을 계속 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필터가 견뎌내지 못하겠죠. 바로 우리 신장은 필터 교체 없이 이 세포 재생만으로 계속 신장의 기능이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 독소가 많을 경우 신장 기능이 뚝 떨어지면서 신장의 해독 능력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독소들이 또 염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장에서 만들어진 독소들은 혈관을 타고 몸에 돌면서 온몸에 염증을 계속 보냅니다. 염증 생산 공장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장에, 혈관벽에, 피부에 여기저기 다 염증을 보내기 때문에 몸 전체 전신 염증이 될 수 있고 이 전신 염증은 암과도 심각한 상관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소화불량은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확 떨어뜨리게 됩니다. 제대로 소화가 안 된 음식물이 들어오면 나쁜 균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 병원성 세균도 있고 유해균, 부패균, 비만세균, 우리 몸에 쓸모없는 그런 불필요한 세균들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좋은 세균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면역력의 균형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전체의 70%, 80%를 차지하는 면역력은 장내 환경, 건강한 장내 환경과 아주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변비도 상당히 많은 이 독소를 늘리는 주범이 됩니다. 변비하면 어떤 분들은 변비 있을 수도 있고 뭐 가끔 그래도 가니까 괜찮아 라고 상당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해독이라는 이 중요한 우리 몸의 기능을 위해서 변비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독소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서 음식물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장의 운동도 느려지고 또 변비가 생기기도 쉬운 몸이 됩니다. 그래서 대변이 장에 오래 머무르는 동안에 장간 순환을 통해서 또 장내축을 통해서 장에 있는 독소들이 계속 흡수가 됩니다. 배출돼야 되는 독소가 몸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독소가 또 재흡수가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몸 전체는 역시 염증과 또 암이 생겨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결국 소화불량은 단순히 그냥 배가 더부룩한 불편한 이 정도가 아니라 독소 생산 공장을 우리 몸에 가동시킨다 라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소를 줄이고 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을 흡수하는 영양과 해독의 원리에 따라서 소화불량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우리 몸의 증상입니다. 소화를 잘 시키는 것, 완전소화 시키는 것, 건강을 위해서 특히 환자분들은 이 완전소화 시키는 것을 절대적으로 꼭 지키셔야 몸을 잘 회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화기관이 지치면 회복도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소화는 매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무려 인체 에너지의 60%가 소화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는 동안에 위장에서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혈액이 위장으로 굉장히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나온 혈액의 무려 20, 30%가 소화기관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사 후면 식곤증 생기잖아요. 바로 그 이유가 혈액이 위장에 몰리고 뇌에서는 일시적으로 산소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소화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이유는 바로 소화 효소를 계속 우리 몸이 끊임없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위산도 분비해야 되고 담즙도 만들고 또 분비해야 되고 또 췌장에서는 또 췌장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를 또 다 만들어야 되죠. 또 장을 또 움직여야 되죠. 움직이면서 영양소를 흡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식사를 하고 나면 소화되는데 적어도 3시간에서 4, 5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렇게 우리 몸에서 이렇게 5시간 정도가 걸리는 엄청난 위대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하루 3번을 먹으면 사실 우리가 계속 한 4, 5시간 간격으로 계속 소화기관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먹는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간식을 더 드시고 또 나는 3끼로 안 돼서 5끼 먹는다, 6끼 먹는다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물론 소식으로 좀 6번 나눠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는 소화기관을 계속 일하게 한다라는 차원에서 사실 건강에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식 그리고 간헐적 식사도 있듯이 소화기관을 위해서는 조금 적게 드시거나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 환자분들이나 또 질병 상태에 있는 분들은 내 몸이 현재 회복하는 일에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특히 제가 건강한 세포 재생에 늘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미 우리 몸은 낡아진 세포가 있고 암세포가 있을 수 있는데 1초만 해도 수천 개의 세포가 만들어지는 세포 재생의 일을 늘 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회복을 좌우하게 되겠죠. 근데 이 소화 에너지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계속 쓰다 보면 세포 재생, 회복, 건강한 회복력에 있어서는 에너지를 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관의 에너지를 조금 줄이는 것, 소화를 좀 편하게, 소화가 용이한 식사를 하는 것은 건강한 세포 재생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사실 식사하시고 나면 또 소화시키느라고 기력이 떨어진다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극심한 피로를 느끼고 먹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 제가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음식 자체만 중요하고 소화의 방법, 식사의 방법에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화에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우리 몸이라는 것을 꼭 아시고
어떻게 하면 소화가 잘 되고 내 몸에 어떤 음식 소화가 안 되는지, 또 어떤 음식이 소화가 잘 되는 배합인지, 식사의 어떤 방법, 원칙들을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소화기관이 지치면 해독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해독하면 가장 빨리 떠오르는 장기가 간이죠. 그 간과 그리고 장이 우리 몸의 주요 해독 기관입니다. 간에서는 이 혈액의 독소를 걸러내고 또 장에서는 이 독소를 대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소화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면 일단 해독에 쓸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거죠. 간은 소화효소도 만들고 담즙도 생성하고 또 영양소를 대사하면서 그 다음 해독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 많으면 일단 우선순위가 밀려나게 되잖아요. 당장 소화가 먼저 우선이고 해독이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소화를 해야만 독소가 적어지기 때문에 인체는 소화를 하는 것에 더 집중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또 독소가 늘어나게 되고 몸에 쌓이고 또 염증이 생기고 또 회복이 점점 느려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소화기관이 지치면 또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면역력의 70%는 장에 달려있다 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제 소장 점막에 파이어판이라는 수많은 림프구들이 있고 장 관련 림프 조직이 또 있습니다. 이곳에서 면역세포들이 만들어지고 훈련을 받고 면역력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화가 안 된다. 그럼 이제 이 음식물이 있는 흡수되고 빠져나가는 통로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장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장 점막도 손상이 될 수 있고 또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장내 환경이 나빠지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소화불량 독소들이 면역세포들을 더 자극하게 되고 지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세포들이 독소와 싸우느라고 정작 암세포를 감시하고 암세포를 제거하는 능력은 더 소홀해지는 거죠. 그래서 소화기관이 지치게 되면 면역력이 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소화기관이 지치면 영양 상태가 나빠지고 당연히 이것은 전신의 회복을 지연시키게 됩니다. 소화가 안 되면 영양소가 쪼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흡수가 안 되겠죠. 우리가 중요하게 몸에 흡수돼야 되는 탄수화물, 지방, 에너지원도 있고 또 체조직을 구성하는 단백질도 있고 또 이 탄단지를 영양소로 우리 몸에 잘 흡수시키는데 꼭 필요한 조효소들의 원료인 비타민, 미네랄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다 흡수가 안 되는 거죠. 이 영양소들이 모여서 또 다른 세포를 만들고 또 효소를 만들고 또 면역세포들의 에너지원이 되는 이러한 일들을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당연히 몸에 영양도 떨어지게 되고 회복 능력, 면역력도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항암 치료 중에는 더 잘 먹어야 된다 이러잖아요. 항암제의 강한 독성을 또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세포 손상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정상세포도 같이 손상이 되잖아요. 또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를 쓴다 할지라도 2차적인 그런 부작용들이 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항암 중에는 더 열심히 우리 몸이 점막에 영양을 잘 제공을 해서 점막세포를 잘 복구하고 영양을 잘 흡수시키고 새로운 세포 재생을 더 빠르게 촉진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더 많은 영양소가 필요하죠. 특히 이미 독소와 염증이 많은 몸이기 때문에 이제 항산화 영양소들, 항산화가 잘 되는 음식들의 영양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도 잘 이겨내고 또 계속 튼튼한 이 체력을 유지하면서 다음 치료들을 계속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될 경우 이런 영양소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치료가 더 어렵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소화기관의 피로는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장과 뇌는 미주신경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에서 만들어지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뇌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특히 우리 몸에 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 있죠. 이 호르몬의 무려 90%는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멜라토닌의 또 원료이기 때문에 멜라토닌, 세포 재생에 필요한 호르몬이고 숙면에 꼭 필요한 호르몬이잖아요. 이런 호르몬도 잘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장이 건강하지 않아서 세로토닌 생성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우울감이 생기기도 하고요. 생각이 좀 더 부정적이 되기도 하고 의욕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많은 암 환자들이 사실 의욕이 넘치기보다는 좀 떨어지고 또 약간 우울증 같은 그런 증상을 겪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암 전체가
암이라는 질병 자체가 주는 심리적인 고통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소화기관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오는 것도 상당히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될 경우 장기능 저하, 또 이 호르몬 생성 능력 저하로 인해서 뇌기능 떨어지고 심리적인 안정감, 집중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기억력이 더 나빠지기도 하고 또 늘 뭔가 무기력하고 다운이 되는 의욕이 떨어지는 이런 상태가 오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치료에 있어서 예후가 너무 좀 좋기 어렵잖아요. 우리는 일단은 긍정적이고 의욕이 넘치는 상태에서 온몸 전체가 회복 능력이 빨라진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소화기관의 상태를 꼭 좋게 해서 이 치료에 대한 의욕도 또 희망 이런 것들을 꼭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암을 이겨내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한 가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완전 소화입니다. 완전히 소화가 잘 되는 것이 바로 영양소를 흡수시키고 또 몸 전체의 면역력과 체력을 올려주고 또 암 환자의 이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완전 소화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일단 식사 후에 속이 편해야 됩니다. 방귀나 트름이 자주 나오지 않고 변비나 설사를 하지 않고 건강한 변까지 보는 상태, 그리고 식사 후에도 에너지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를 우리는 완전 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식사하고 나서 에너지가 늘 보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희망이 생기는 몸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완전 소화는 어떻게 해야 될지 5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먼저 소화기관을 쉬게 하는 식사를 해야 됩니다. 소화기관을 쉬게 한다? 소화기관을 우리는 일시키려고 늘 생각을 하잖아요. 먹기만 하면 소화기관이 일을 하니까. 하지만 완전 소화를 하려면 소화기관이 튼튼해야 돼요. 그러려면 너무 자주 일을 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먹어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소화기관이 얼마나 지칠지, 얼마나 과로하는지를 계산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치면 소화력이 떨어지고 또 몸의 회복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소화기관을 쉬게 한다? 그러면 먹지 않아야 되나? 이 말이 는 아니겠죠. 소화기관을 쉬게 한다는 것은 적당하게 드시고 쉬는 시간을 좀 많이 두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단 소화기관이 지치게 하는 식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인데요. 첫 번째는 하루 종일 드시지 마시고요. 식사와 식사 시간 사이 우리가 보통 3번 드시잖아요. 이 3번 드시는 식사 시간들을 좀 일정히 지켜서 또는 어떤 분 2번도 드시더라고요. 2번도 아주 좋습니다. 간헐적 단식과 같은 효과가 있죠. 저녁 8시 이후부터 다음날 12시까지 식사를 만약에 안 하시거나 소화기관을 정말 일하지 않은 식사를 하게 된다면 무려 16시간을 쉬게 됩니다. 16시간 정도는 소화기관이 쉬어져야 다음 2번 식사 때에 소화 효소를 잘 만들고 또 잘 움직여서 좋은 영양 흡수 상태, 몸의 체력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2번째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해야 됩니다. 일단 소화하기 힘든 음식을 먼저 피해야 되겠고 소화 효소가 풍부한 식사를 하면 됩니다. 소화하기 힘든 음식이라 한다면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보양식이라고 해서 정말 암 환자의 체력을 위해서 정말 고단백 음식을 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소화가 안 돼. 그래도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정말 제가 상담 시 자주 듣는 말이거든요. 동물성 단백질을 드셔야 된다라는 주장과 먹으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체력을 위해서 자녀분들이 비싼 소고기를 사오고 비싼 이 보양식들을 사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정작 그분의 몸 상태를 봤을 때 동물성 단백질을 소화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소화효소도 안 나와요. 간 기능도 약해요. 담즙 생산도 잘 안 돼요. 그런데 계속 이 보양식, 비싼 소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것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화 불량된 음식이 독소와 또 다른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더 컨디션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끔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누가 꼭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비싼 거 먹고 왔는데 그거 소화시키느라고 3일 더 앓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절대 나에게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꼭 드셔라 라고 꼭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또 2번째는 소화 효소가 풍부한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요. 소화 효소가 풍부한 식사는 뭘까요? 일단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소화 효소는 내 몸에서 만들어지지만 식품 속에
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을 경우 내 몸은 그것을 훨씬 더 쉽게 소화를 해냅니다. 예를 들면 효소가 풍부한 음식은 이제 살아있는 음식이고요. 과일도 있을 수 있고요. 채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 음식이 있습니다. 된장이나 낫또나 발효된 콩 같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음식들, 유산균이 풍부한 김치나 양배추 김치, 사워크라우트 같은 것들 있죠. 또 이런 발효 성분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 훨씬 효소가 많이 들어간 음식이 됩니다. 과일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소화 효소를 쉬게 해주기 때문에 제가 아침 식사로는 과일만 드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효소가 매우 풍부하죠. 채소의 경우에는 생채소가 소화가 잘 되는 분은 그렇게 드셔도 좋지만 위가 너무 약하고 또 장 기능도 약하고 또 예민한 분들의 경우에는 익힌 채소를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생채소가 좋다 그래서 열심히 드시고 가스가 차도 드시고 트림이 나도 드시고 체중이 막 줄어들어도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리고 싶습니다. 체중이 너무 줄고 가스나 트림이 너무 심하게 나올 경우에는 생채소 대신에 꼭 익힌 채소를 드시고 따뜻하게 드시는 것을 꼭 추천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천천히 드시고 50번 씹는 식사입니다. 성격이 좀 급한 분들이 계시죠. 여전히 이제 암 환자의 식단을 하셔야 되는데도 급하게 빨리빨리 드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일단 천천히 드시는 식사 그리고 50번 씹는 식사는 우리 몸의 소화기관을 굉장히 쉬게 해주면서 완전 소화로 이끌어줍니다. 일단 소화의 시작은 위장이 아니고요. 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침에 탄수화물의 소화 효소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 아밀라야제가 있기 때문에 입에서부터 50번 꼭꼭 씹는 식사를 한다면 굉장히 이 소화기관이 위에서 또 췌장에서 많이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50번, 무른 음식은 30번일 수도 있고요. 50번, 어떤 딱딱한 음식은 100번일 수도 있는데요. 목표는 입에서 죽이 될 때까지 다 씹어서 그 다음에 삼키는 방법입니다. 일단 급하게 드실 경우에는요, 만약에 당 성분이 있는 음식이다 그러면 이제 혈당도 빨리 올라가고요. 인슐린 저항성이 또 같이 오게 됩니다. 일단 암세포는 정제된 당분을 주로 먹긴 하지만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는 환경,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는 환경에는 더 암세포가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드실 경우는 괜찮아요. 천천히 드시고 자연 당분을 드시고 그다음에 50번 꼭꼭 씹기, 매우 중요한 식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완전 소화를 위해서 꼭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꼭 암 환자가 아니어도 우리가 어떤 긴장을 하거나 불안하면 소화가 안 되고 체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에서는 소화효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감신경이 항진되지 않은 상태, 이완되는 상태, 부교감신경 상태로 만드셔서 식사할 때만큼은 모든 걱정도 다 내려놓으시고 마음도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이 순간 현재에 집중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음식의 맛을 잘 천천히 씹으면서 맛을 느끼시고 향도 맡아보시고 또 식감도 잘 느끼시고 마인드풀 이팅이라 그래서 온전히 음식 명상처럼 온전히 이 시간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안정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실 때에는 일단 소화효소가 잘 나오게 됩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소화효소, 소화흡수, 영양소 흡수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스트레스 관리 꼭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완전 소화를 위해서 장 건강도 함께 꼭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장은 이제 소장과 대장 두 가지로 볼 수 있고요. 이제 소장 건강을 위해서는 점막 흡수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점막 재생을 잘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점막 재생에 좋은 음식은 노란색 음식입니다. 베타카로틴이 많은 음식들이 세포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 음식 하면 과일로는 바나나가 있고요. 노란색 파프리카나 노란색 단호박, 늙은 호박 이렇게 노란색 음식을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또 글루타민이나 아연 같은 이런 성분들도 점막 재생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니까요. 이런 영양소들도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장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 장내 미생물의 먹이,
프로바이오틱스나 프리바이오틱스, 좋은 유산균과 그 유산균의 먹이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런 경우가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암 환자분들이 만약에 현재 장 상태가 안 좋다, 변비와 설사를 반복한다, 굉장히 예민하다, 과민성 장 증후군이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반드시 장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장이 면역력의 70%를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품질이 좋은 유산균을 일시적으로 드시면서 유산균의 먹이, 과일의 당분들, 과일의 식이섬유, 채소 식이섬유들을 잘 드시면서 장내 환경을 어떻게든 유익균이 많은 환경으로 꼭 만들어 주시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또 장이 튼튼해야 심리적으로도 이렇게 세로토닌, 멜라토닌이 나오기 때문에 의욕과 희망을 잘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 건강을 필수적으로 꼭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전 소화를 할 수 있는 이 5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완전 소화 하나만 해도 사실 이 항암 생활에 있어서 또 이제 미리 암 예방을 하는 차원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건강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도 완전 소화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건강을 해결하는 방법들도 많이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암을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 또 더 건강해지고 싶으신 분들, 암 환자분들은 더더욱 이 완전 소화 식사법을 꼭 실천을 하시고 내 몸에 체득이 될 때까지 여유를 가지고 꼭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건강한 식사 습관이 건강한 내 몸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한 번에 안 바뀌더라도요, 하루에 조금씩 천천히도 괜찮으니까요, 반드시 나의 온전한 이 식사법으로 꼭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너무 많은 암 환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저는 늘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독소를 조금 신경 쓰고 줄이는 작은 해독 습관만 가져도 암이라는 큰 병까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식사 습관에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중에서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딱 한 가지라도 실천을 하셔서 안전소화 또 항암 생활 잘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미리 암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소화하시고 해독 습관 꼭 한 가지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